안녕하세요. 오늘의 탐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조직에서 벌어지는 아주 기묘한 미스테리 사건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왜 실력 있는 개발자들로 가득 찬 팀이 서서히 무너지고 최고의 인재들이 회사를 떠나는 걸까요? 범인은 의외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마치 추리소설처럼 다들 엉뚱한 용의자만 쳐다보고 있을 때 진짜 범인은 정말 예상치 못하는 곳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죠.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그 범인을 아주 정확히 지목하고 있는 날카로운 분석 보고서 같은 책입니다. 소프트웨어 관리 분야의 살아있는 전설이죠. 제럴드 J. 와인버그의 역작, 퀄리티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 QSM 시리즈입니다. 아, 그 유명한 시리즈죠? 네, 이게 페이퍼백으로는 4권, 전자책으로는 무려 9권에 달하는 방대한 시리즈인데요. 오늘 우리는 그중에서도 제3권, 파트 1의 2장, Choosing Management 챕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겁니다. 네. 이 관리자를 선택하기라는 이 제목 자체가 사실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이중적인 의미요? 네, 하나는 조직이 관리자를 선택하는 과정,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개인이 관리직을 선택하는 과정. 와인버그는 이 두 가지 선택이 잘못 맞물렸을 때 조직 전체에 어떤 재앙이 닥치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증거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죠. 이 책에서 아주 충격적인 데이터를 하나 제시하면서 시작하는데요. 소프트웨어 개발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자료 맞죠? 네, 바로 그 유명한 베리 보햄의 연구 결과입니다. 개발 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보면 좋은 도구, 그러니까 툴스를 쓰는 건 약 3배, 그리고 뛰어난 사람, 피플을 쓰는 건 약 11배, 잘 설계된 시스템스를 도입하는 건 약 17배의 차이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리, 매니지먼트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다른 것들보다 중요하긴 하겠죠. 뭐 한 20배? 30배 정도 되지 않을까요? 무려 64배입니다. 잠깐만요. 64배요? 제가 지금 제대로 들은 건가요? 그 말은 우리 회사가 수억 원을 들여서 최신 AI 코딩 도구를 도입하는 것보다 유능한 관리자 한 명을 제대로 뽑는 게 수십 배는 더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죠. 저자가 인용한 소프트웨어 공학 연구소 SEI의 연구 투자 분포를 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나오는데요? 가장 영향력이 적은 도구 분야에 가장 많은 돈과 노력을 쏟아붓고 정작 64배의 영향력을 가진 관리 분야에는 가장 적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뭔가 단단히 잘못됐네요.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가장 등한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치 자동차 엔진에 문제가 생기는데 타이어만 계속 갈아 끼우고 있는 꼴이군요. 도대체 왜 이런 비합리적인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저자는 이 이상한 불균형의 원인을 파고드는데요. 알고 보니 많은 조직이 1차원적 선택 모델, 원 다이멘셔널 셀렉션 모델이라는 아주 단순하고 거의 원시적인 믿음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1차원적 선택 모델이요? 네, 그리고 이 모델을 떠받치는 아주 잘못된 가정이 세 가지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잘못된 믿음의 체계를 떠받치고 있는 첫 번째 기둥부터 한번 무너뜨려 볼까요? 관리자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은데요? 그렇죠. 마치 어떤 사람에게는 마나라고 불리는 특별한 리더십의 기운이 있어서 그 사람을 뽑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식의 믿음입니다. 아, 이 믿음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의 가치를 부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차피 타고나는 건데 관리자 교육에 시간과 돈을 쓰는 건 낭비라고 생각하게 되죠. 결국 될성부른 떡잎을 잘 고르기만 하면 된다는 건데 그럼 그 떡잎을 고르는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여기서 두 번째 잘못된 가정이 등장하겠군요. 맞습니다. 바로 사람들을 하나의 1차원적인 척도로 순위를 매길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조직의 모든 구성원을 1등부터 꼴등까지 한 줄로 세울 수 있다는 환상이죠. 저자는 이걸 아주 재미있는 곳에 비유하는데요. 바로 장자상속제도, 프라이머제니터입니다. 아, 첫째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는 거요? 네.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보다 반드시 더 뛰어난 통치자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죠. 단지 누가 왕이 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피할 수 있다는, 즉 모호함이 없다는 장점 하나뿐입니다. 그냥 편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조직에서 단일 척도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편하긴 하지만 지독하게 비합리적이라는 거죠.
흥미롭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가정이 이 모든 걸 하나로 묶는 활용점정이겠군요. 프로그래밍 능력의 척도가 관리 능력의 척도와 동일하다. 바로 그겁니다. 즉, 최고의 프로그래머가 최고의 관리자가 될 것이라는 믿음. 네. 이 세 가지 가정이 합쳐지면 조직은 아주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관리자는 타고나는 것이고 사람들은 단일 척도로 평가할 수 있으며 그 척도는 기술력이니 우리 조직에서 가장 뛰어난 프로그래머를 관리자로 승진시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런데 잠깐만요. 저는 이 세 번째 가정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술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개발팀 관리자를 할 수 있겠어요? 팀원들의 존경을 얻고 기술적인 의사결정을 하려면 적어도 팀에서 기술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개발자 출신이 아니면 무시당하기 십상이잖아요. 아주 좋은 지적이고 많은 조직이 바로 그 생각 때문에 함정에 빠집니다. 물론 관리자가 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요? 기술에 대한 이해도와 팀 내 최고의 기술력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와인버그가 지적하는 건 조직이 이 둘을 동일시하면서 최고의 기술자를 관리자로 뽑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악순환의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악순환의 첫 단계는 뭔가요? 첫 번째 단계는 아주 즉각적이고 명백한 손실입니다. 책에 나오는 피드백 루프 도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조직 내 최고의 프로그래머를 관리자로 만드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코딩을 하지 않게 되죠. 아, 그렇죠. 관리 업무를 해야 하니까. 네, 당연히 조직의 평균 기술 수준과 최고 기술 수준이 동시에 뚝 떨어집니다. 가장 뛰어난 기술자를 현장에서 빼내버리는 거니까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에이스 선수 한 명이 벤치로 가는 게 아니군요. 팀 전체의 공격력과 수비력이 동시에 약화되는 거네요. 모두가 의지하던 사람이 사라지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두 번째 단계, 즉 인재 유출과 성장 정체로 이어집니다. 팀의 기술적 구심점이 사라지면 남아있는 뛰어난 개발자들의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겠네요. 그렇죠. 더 이상 배울 사람이 없다고 느끼고 회사를 떠나기 시작하죠. 또 주니어 개발자들은 롤모델이자 멘토였던 선배를 잃어버리면서 성장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조직의 기술 역량이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침식되는 거죠. 듣기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새로 관리자가 된 그 에이스 개발자에게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고요? 네, 바로 세 번째 단계, 관리자의 부적절한 간섭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생 최고의 기술자로 칭송받던 사람이 갑자기 관리자가 됐습니다. 예산, 보고, 인사평가처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낯선 일들 투성이죠. 당연히 잘하기 어렵고 성과도 달라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자기가 가장 잘하던 일, 즉 기술적인 문제에 다시 손을 대려고 하지 않을까요?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을 테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관리자가 된 스타 개발자가 예전 동료의 코드 리뷰에 불쑥 끼어들어서 아니 이 부분은 이렇게 짜면 안 되지. 내가 예전에 만들어둔 라이브러리 써야지 하면서 직접 코드를 고쳐버리는 겁니다. 아, 관리자 본인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겠지만 코드를 짜던 개발자는 내 일을 빼앗겼다. 나는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배울 기회도 놓치게 되는 거죠. 아, 듣고 보니 제가 예전에 겪었던 상황이랑 정말 똑같네요. 저희 팀장님이 정말 뛰어난 개발자 출신이었는데 답답하니까 자꾸 저희 코드에 손을 대셨거든요. 처음엔 고마웠는데 나중에 솔직히 의욕이 꺾이더라고요. 그렇죠. 어차피 팀장님이 다시 만들 텐데 뭐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 그게 바로 이 피드백 루프였군요. 네. 그런 간섭이 반복되면 누가 그 팀에 남고 싶겠습니까? 남아있던 실력 있는 개발자들마저 불만을 품고 떠나게 만드는 거죠. 결국 조직은 최고의 기술 전문가를 승진시켜서 조직의 기술력과 관리 역량을 동시에 파괴하는 그야말로 최악의 거래를 하고만 셈입니다. 그 악순환이 눈에 선하네요. 결국 조직은 최고의 선수 한 명을 잃고 경험 없는 감독 한 명을 얻는 최악의 트레이드를 하고 마는 셈이군요. 정말 모두가 불행해지는 구조로 빠져드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조직 차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관리자가 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저자는 여기서 일치성, 컨그루엔스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가져옵니다. 일치성이요? 네. 자신의 내면, 즉
진짜 생각과 감정이 외부로 드러나는 말이나 행동과 일치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애초에 원하지 않았던 관리직을 수락하는 순간 이 일치성이 산산조각 나버린다는 겁니다. 책에 인용된 실제 관리자들의 목소리가 이 부분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 관리자의 말이 정말 아프게 들리더라고요. 나는 기술적으로 최고였는데 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새로운 게임에 들어가고 싶겠는가? 이건 승진이 아니라 사실상 좌천처럼 느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관리자의 고백은 더 직접적입니다. 솔직히 돈 때문에 한 결정이었다. 지금도 후회한다. 와, 이 말이 정말 가슴을 치네요. 겉으로 보기엔 성공적인 커리어 전환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일 후회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니까요.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신의 직업적 행복을 돈과 맞바꾼 셈이네요. 바로 그 지점이 불일치, 인컨그루언스의 고통입니다. 겉으로는 위험 있는 관리자 역할을 연기하고 있지만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이건 내 길이 아닌데 나는 코딩하고 싶은데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진심으로 팀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그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본인부터가 동기부여가 안 되는데요. 자신의 진짜 욕망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인 척 연기해야 하는 관리자라니 생각만 해도 힘드네요. 결국 그런 관리자의 모든 말과 행동은 미묘하게 거짓되거나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겠어요. 팀원들도 그걸 본능적으로 느끼게 될 거고요. 맞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애초에 관리자라는 직업을 원하지 않았다면 관리자로서 하는 모든 행동은 불일치할 것이다. 이런 불일치 상태에 있는 관리자가 내리는 결정, 하는 칭찬, 심지어는 질책까지도 그 진정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결국 개인의 불행이 조직 전체의 불신과 비효율로 전염되는 거군요. 네. 와, 정말 무서운 이야기네요. 정리해보면 조직의 잘못된 1차원적 선택 모델이 개인을 불일치 상태로 몰아넣고 그 불일치한 개인이 다시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완벽한 파괴의 순환고리가 만들어지는 거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오늘 논의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소프트웨어 조직의 성과는 관리의 64배나 좌우될 정도로 중요하지만 대다수 조직은 최고의 기술자가 최고의 관리자라는 치명적으로 잘못된 1차원 모델에 따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네. 그리고 이 선택은 조직의 기술력을 갉아먹고 뛰어난 인재를 떠나게 만들며 심지어 관리자가 된 개인마저 불행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관리 역량과 기술 역량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 네, 그럼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 책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아주 흥미롭고 어찌 보면 과감한 제안을 하는데요. 관리자를 아예 기술 인력 풀, 그러니까 풀 밖에서 찾아보는 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책에 나오는 일화가 정말 인상적이죠. 네, 아주 성공적인 여성 관리자 한 분이 자신의 성공 비결을 설명하는 대목이죠. 10대 자녀 셋을 키워본 경험이야말로 이곳 컴퓨터 과학자들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완벽한 배경이 배워주었다. 이 문장이 정말 재미있지 않나요? 예측 불가능하고 가끔은 논리도 안 통하고 하지만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해줘야 하는 똑똑한 컴퓨터 과학자들이 사실은 사춘기 자녀들과 똑같다는 거잖아요. 본질을 꿰뚫는 비유죠. 그런 상황을 능숙하게 다루려면 최고의 기술력보다는 공감 능력, 갈등 조정 능력, 그리고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질문을 당신께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팀 최고의 프로그래머라는 편리하지만 위험한 척도를 벌인다면 당신의 조직에 정말로 필요한 관리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을 찾아야 할까요? 어쩌면 기술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분야에서 사람과 시스템을 조율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의외의 인재가 바로 우리 주변에 숨어 있진 않을까요?